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그렇게 연습해놓고 어색하다. 괜찮았어. 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우리 멤버들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뇌가 기계로 바뀐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 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허전해. 자, 우리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희랑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고 버리고 갔어요. 네. 잘 되나 보자. 반장이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제 안 들으시는 거 아니야? 반장님한테 평소에 못하던 이야기 한마디씩 해봐요. 사랑합니다. 너 혼자 좋은 사람 코스프레 할 거지? 이럴 때 해야지. 이럴 때. 그래요. 뭐 사람인 척 같은 것도 이럴 때나 해보지. 언제 해보겠어. 그러든지. 자, 데이터홀릭과 함께 할 게스트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홀릭의 방송에 출연하셔서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분을 저희가 찾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다뤘던 분야보다 더 많은 곳에서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고 저희보다 더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방송 참여를 저희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두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간단한 자기소개 그리고 연락받으실 수 있는 연락처. 두 번째는 이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 혹은 본인이 다룰 수 있는 주제 등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데이터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는데 멤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 또는 딥러닝을 활용해서 영상 인식을 하는 분야에 있는데 데이터홀릭 청취자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 얘들 별거 아니었다. 내가 나타나서 한번 주름 잡아보겠다. 부담 주지 말고. 왜 그래? 하지 마. 아니면 파이썬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 와서 환영합니다. 알데 파이썬 한번 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데이터홀릭 대표 메일 계정인 데이터홀릭4 DATAHOLIC 4 @ 골뱅이 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서울 논현역 인근의 자몽 미디어 센터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참여해 주시는 분께서는 귀한 시간을 내서 오시게 될 텐데 죄송하지만 아직 저희가 출연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상황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당분간은 너그러이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많이 와주세요. 네네. 그냥 뭐 편하게 한번 나와서 얘기를 나눠보면 재밌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리고 뭐 걱정 마시고 주제가 없더라도 저희가 어떤 주제를 나눌 때 같이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아무 말이나 하셔도 되죠. 네. 사실 우리는 아무 말 할 사람을 더 원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끼리 재밌자고 하는 거지 사실 이게. 아무 말도 안 한 것만 문제 아니에요? 뭐 이런 거죠. 박 박사랑 싸워서 이길 자신 있다. 그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 아니에요. 그거 진짜 쉬울걸? 박 박사를 내가 논파하겠다 뭐 이런 분들. 내가 미천이 금방 드러나는 타입이어갖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못 이기나? 그 찐이라는 표현을 찐. 뭐지? 학생들한테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잘 사용한 거 맞냐? 우리 찐 등장이라고 한번 했다. 라고 말을 하자마자 기절할 듯이 웃으면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정말요? 네. 왜? 어떻게 쓰는 건데? 네가 쓰자고 했잖아. 다들 아무도 반대 안 했잖아. 이제 와가지고 다 알았던 것이냐? 뭐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찐은 그냥 찐이다. 찐. 그냥 그 단어 그대로. 굳이 붙여서 쓰는 용례가 하나 있다면 찐친 정도. 찐친. 나머지는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어설프게 유행어 흉내내는. 나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다고? 좀 민망해할까봐 얘기 안 했지. 연맥인 거라고. 다 나가고. 너무들 한다. 괜찮아요. 뭐 내 전용 에피소드 아니었고 뭐 경덕님 거니까. 경덕님 욕배이는 거지 뭐. 경덕님 방송 듣고 계시다면 바로 다음 출연을. 그러고 보니까 경동님도 한번 연락 드려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저희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고 저희 참여를 받아서 저희 게스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홀릭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데이터올릭이 1주년을 맞이해서 라이브 공개 방송, 심지어 생방송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생방송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4월 2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유튜브 라이브 접속 주소는 방송 시작 전에 데이터올릭 페이스북 페이지 팟빵 공지사항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1주년 라이브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내용으로 꾸밀 예정인데요. 여러분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 패널들이 질문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방송에서 온라인 설문 주소도 정확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전하고 싶은 메시지,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재밌었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에 응답하신 분 중에 몇 분 저희가 선정해서 데이터올릭 멤버들이 직접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개인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뭐 바자회 같은 건가? 뭘 받으실지는 아직 모르고 박박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선물인가요? 3등분 해가지고 3등분해서 네. 뭐 조립하면 되니까. 네, 그렇죠. 아니 세 분이 따로 있다는 게 문제긴 그렇죠. 한데. 박박사 1, 2, 3으로 셋이 만나셔야겠군. 네. 아무튼 저희 데이터올릭 1주년 라이브 공개 방송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벤트를 했었죠. 김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가 R 1.0.0 탄생 20주년 하고 그다음에 제 책 두 잇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 9세 출간을 기념하면서 이벤트를 했었어요. R로 일행시를 짓는. 뭘 네. 일행시는 좀 네, R로 시작하는 일행시. 네. 그게 뭐 한글도 되고 영어도 되고. 네, 뭐 자유롭게 하시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에 공유하기로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고 공유하기로 댓글을 달아주셨고 저희가 우리 패널들이 한 분씩 재밌는 댓글들을 선정을 했어요. 지금 이제 요 세 분들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이분들한테 책하고 제 책하고 그다음에 저희 예전에 공개 방송 때 만들었던 R 패키지 그다음에 데이터올릭 로고 스티커 7종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선정한 일행시를 선정한 걸 보면 발표하겠습니다. 수준을 볼 수 있는 거지. 평소의 생각과 수준을 볼 수 있는 거지. 네. 정 과장님께서 써주셨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알고 그런겨 모르고 그런겨 공유를 먼저 하고 일행시를 써야 한단게요. 네, 이렇게 연습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벤트의 그 뭡니까 미션이 이거를 공유하기 하신 다음에 거기에 써주세요 했는데 대부분 댓글로 달아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딱 집어서 공유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박 박사님. 네, 저는 장이웅님이 작성하신 걸 선택했는데요. 알코올릭 X 데이터올릭 동그라미입니다. 이거는 아주 개인적인 네. 목적을 갖고 있는. 저는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사실 아시겠지만 데이터올릭이 이제 알코올릭의 아류 같은 거니까요. 그렇군요. 네. 이제 알았네요. 1년 만에. 그다음에 조 과장님. 네, 저는 오성민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알 배우려고 보는 건지 내 남자의 근황 토크를 들으려는 건지 재밌게 알려주는 데이터올릭 두잇 쉽게 배우는 R 데이터 분석의 원 저자가 함께합니다. 이렇게. 네. 여기 알려주는 애도 R을 쓰신 거고 그죠? 그러니까 네. 알 배우려고 알려주는 R 데이터 분석 이렇게 3번이나 쓰셨고 네, 라임을 맞춰주셨어요. 네네 근황 토크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써주셔가지고 저희가 선택을 제가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께는 제 책하고 스티커하고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 때 지지난 방송이었나요? 저희 그 방송에 대해서 댓글로 의견 남겨주신 분이 있는데 박 박사님이 소개 좀 부탁드리겠어요. 좀 긴데 이거 다 읽을까요? 괜찮아요? 네. 건너 읽으세요. 건너 읽으라고? 일단 이게 무슨 방송에 달린 댓글이죠? 이거 48회 그 R 특집, 네. R 역사 다뤘던 내용에. 그때.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중간중간 다뤘던 얘기를 하나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인덱스를 1로 시작하는 언어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맞아요. 지금 메일을 주신 거죠? 페이스북 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주셨어요. 네. 그 미국에서 응용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애청자시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도 듣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분이 진짜 자기 전공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사자가 얘기하고 있어갖고 개인적으로 그런 궁금함은 들어요. 왜 들을까? 왜 들을까? 응용 수학 전공하신 분 이걸 왜 들을까? 외로우신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이 두 가지 있으셨어요. 하나는 이제 통계학과가 과연 문과인가? 이제 그거는 조 과장이 문과라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미안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문과에 속한 대학도 있고 이과에 속한 대학도 있어요. 그건 대학교에서 달라요. 그거는 맞는 말이고. 일단 사회과학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 있는 대학이 있고 이과 쪽으로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자연과학으로 돼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분께서는 일반적으로 통계학은 과학의 분야 중에서 형식과학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형식과학에서 대표적인 것이 수학, 통계학 등입니다. 그러므로 통계학은 문과로 분류하기보다는 이공계 중에서 공학 계열이 아닌 이학 계열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야, 논리적이어서 공학과 이학 중에 끄덕거리게 돼. 이학 계열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과 이과밖에 분류를 안 하는데 세분화하면 그렇죠. 이공계도 당연히 분류가 됩니다. 앞으로 이 말이 맞는 걸로 이걸로 가는 걸로. 아니 뭐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현실적으로 얘만 좀 희한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걸 좀 통계학과만요? 네. 단적으로 연대랑 고대랑 문과랑 이과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어요. 심리학도 사실 그래요. 문과대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고대가 문과 아니에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김 팀장한테 이제 R에 대한 오픈소스 관련된 문화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다른 개발원도 다 그런데 좀 얘기하지 말아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아마 비슷한 맥락에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인덱스가 1로 시작하는 언어가 R 말고도 조금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프람 매스메티카. 매스메티카. 이게 언어, 그치, 그럴 수 있지. 주로 수학 전공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메이플, 이것도 주로 수학 전공자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매틀랩, 수학 전공자뿐만 아니라 이공계 전공자분들이 두루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매틀랩. 공대에서. 예. 이거 식스 시그마 할 때 많이 쓰는 거. 아, 그죠. 그때 유행하던. 네. 줄리아, MIT에서 만든 언어로 수치 해석 같은 연산에 최적화된 언어를 목표로 설계된 언어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줄리아가 고속 연산에 최적화돼 있어서 파이썬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원래 차지하려고 노력했던 언어 중에 하나인데 뭐였더라? 뭐 때문에 좀 어렵나? 뭐 그래갖고 좀 싹 밀려나 버렸던 쓰기가 좀 어렵대요 문법이. 네. 속도는 엄청 빠른데 뭔가 문법이. 이 뭐지? 개발 언어로서 배우기에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개념들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인덱스가 1로 사용되는 이유를 응용 수학 전공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 주셨는데 그러니까 인덱스가 1이라는 거는 숫자를 셀 때 0부터 안 세고 1부터 센다 이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파이썬만 해도 첫 번째 에 있는 데이터는 0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 값이 5개 있는데 첫 번째 걸 뽑고 싶으면 0이라고 지칭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아래에서는 첫 번째 뽑으려면 1 하면 되는 건데. 그죠, 맞아요. 저는 그게 더 직관적이니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약간 지금 여기 설명해 주신 게 전 사실 더 맞아 보이는데 싶긴 하더라고요.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인덱스는 수학에서 수열과 같은 의미인데요. 수열은 수학적으로 정의역을 자연수로 갖고 공역을 실수로 갖는 함수로 정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자들이나 통계학자들의 취향이 반영되어 인덱스 시작을 자연수의 시작 원소에 대응되는 1부터 시작하게 설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인덱스가 0 또는 1부터 시작되는 것이 프로그래밍이 얼마나 더 수학적이냐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취향과 성향 차이로 그렇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네, 저도 완전히 공감합니다. 제가 그냥 취향이에요, 딱 봐도. 네네. 이분이 사실 한 메시지를 더 주셨는데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제가 조 과장입니다. 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렸더니 조 과장님 안녕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는데 유튜브 영상으로 보니 외모도 그만.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싶어갖고 지금 읽은 거야. 아니 좀 더 냅둬보려고 그랬지. 내가 이 댓글 소개할게. 내가 이거를 빨리 끊으려다가 그래도 말까진 하게 해주고 끊어야겠다 싶어갖고. 고마워. 자, 오늘 방송은 지난번 잠깐만. 이거 얘기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뭔데요? 이게 1부터 숫자 세는 게 R 처음 쓰는 분들이 되게 낯설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른 개발 언어 쓰던 분들이 원래 다른 거 하다가 R로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게 R만 생소한 건가 싶어서 저도 이분의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생각을 해봤더니 SPSS나 SAS에서도 1부터 세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텍스를 다시 찾아보니까 다 1부터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0부터 세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통계 자료 해석을 다루는 언어들에서는 프로그램들에서는 주로 1부터 세나 봐요. 그러니까 목적이 수학이나 통계 쪽에 더 치중돼 있는 언어들은 1부터 쓰고 개발 언어들은 0부터 쓴다. 그러니까 자기가 편한 거대로 정의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수학적인 건 아니지만 수학자적이다.
그쵸? 네. 그래 그러자. 아 근데 박 박사는 파이썬이랑 R이랑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인덱스 그쵸? 안 헷갈려요? 저는 파이썬에서 사실 인덱스 다룰 일을 하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아 좋아요. 김 팀장이 지난번에 다뤘던 전처리 편에 이어서 조금 더 분석을 고도화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주신다고 주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아 정말요? 잠깐만요. 연속된 주제인가요? 우리 둘이 만담을 좀 하고 있으면 돼요. 상관없어요. 제가 편집할 거니까. 아 여러분들 그 말씀 못 들었구나. 최 반장님이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편집을 저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각자 자기 에피소드는 자기가 편집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박 박사는 네 마음대로 떠들어봐. 다 잘라. 다 잘라낼 테니까 뭐 네 입만 아프지. 뭐, 나중에 방송 들었는데 내가 얘기를 안 했어. 어쩌면 오늘 우리 둘이 방송하는 걸지도 몰라요. 혹시 그런 기술 없어요? 박 박사 노이즈 캔슬링 그래가지고. 아 제가 하나 짜야겠습니다. 박 박사 목소리만 안 들리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왜냐면 박 박사의 목소리의 특징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오. 아마 분류 모형 만들어도 아마 핏이 굉장히 높게 나올 거예요. 만들면 저 알려주세요. 8개. 그게 예. 빨리 본편 들어가. 내가 지는 것 같은 기분. 네. 제목은 데이터 분석을 고도화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방법. 이거는 이제 전처리의 일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지난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내용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러면 반드시 모두가 다 해야 되는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검토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거니까. 그죠?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한다 그러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좀 정리하는 것들, 변수명을 규칙성을 가지고 정리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반드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내용이었다고 하면 오늘 다룰 내용은 항상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필요에 따라서 하게 되는 작업들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하면 더 좋은 거고 분석을 고도화할 때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전처리 2차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하는 방법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먼저는 파생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파생 변수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데이터셋의 여러 가지 컬럼들, 변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추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생해서 만들어졌다 해서 파생 변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다가 정보를 더 추가해 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원자료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네.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정보를 추출해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맨 앞에 있는 두 자리를 추출해가지고 나이. 네. 그거 자체로는 나이가 아니죠. 아 빼야지. 어디에서? 생년이니까 그렇죠. 그쵸. 올해 연도에서 빼서 그쵸. 나이 변수를 만들어서 추가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7번째 숫자를 추출하면은 성별. 성별이 되겠죠. 그 다음에 8, 9번째 숫자를 추출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지역. 무슨 지역이 될까요? 출생 지역. 그렇죠. 출생지 시도. 야, 안 맞춰봤는데 잘 맞는다. 어떻게 다 해봤나 보네. 네. 그다음에 10번째. 맞아요. 10번째, 11번째를 추출하면 읍면동 변수가 됩니다. 네. 이런 변수를 추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 데이터에 주민번호하고 현재 사는 주소가 있다 그러면 이걸 비교해 가지고 출생지에 계속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이사 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게 올해 10월부터 바뀌어요. 네, 그렇다고 2020년 하더라고요. 10월부터 바뀌어서 이제 지역 정보를 뽑아낼 수는 없어요. 이건 이제는 쓸 수 없겠죠. 하지만 그 이전 출생자들한테는 여전히 이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변수 5개를 주민번호 하나 가지고 추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변수가 더 많아졌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더 많아졌으니까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혹시 그런 것도 파생 변수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뭐 말도 안 되지만 키랑 몸무게를 곱한 값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지표로 삼는다든지. 곱하진 않지만 뭐 BMI를 산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그것도 파생 변수라고 부르나요? 파생 변수죠. 네. 나눠서 0.1 곱하나 그러지 않았어요? 110일걸? 110 아닌가? 그게 맞죠? BMI 아니에요? 네, 그게 파생 변수지 뭐. 네. 곱하진 않고 그냥 나누기만 하고 끝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키 1m당의 무게를 나타낼 거예요 아마. 좀 더 확인해 볼게요. BMI, 바디매스 인덱스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으로 제곱미터당 킬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우리말로 체질량 지수라 하며 비만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활용됩니다. 세계보건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대한비만학회는 BMI 25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산해보지는 마세요. 우울해집니다. 혹시 BMI가 아니더라도 내가 만들고 싶은 변수를 조작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혹시 파생 변수라고 부르는지 궁금해서. 조작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BMI는 나누는 건데 그냥 곱해서 나오는 어떤 숫자가 이상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으니까. 어떤 연산을 하든지 간에 동일한 규칙을 가지고 값을 변환해서 활용을 하면 그게 다 파생 변수가 되는 그렇군요. 거죠. 네네. 이걸 언제 하는 거냐면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새로운 분석 아이디어들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제가 남녀의 소득 격차를 분석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제가 든 생각이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지 말고 만약에 연령대별로 끊어서 남녀의 차이를 비교하면 연령대별로 차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대에는 소득 격차가 별로 없다가 30, 40대에서 벌어지거나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데이터에는 연령대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주민번호 변수를 가지고 일단 나이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네. 그다음에 나이 변수를 가지고 뭐 10살씩 끊어가지고 연령대 변수를 만들어야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연령대별 성별 소득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분석 과정에서 생긴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추가로 변수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언제 만들게 되냐면 머신러닝 모형을 만들 때 모형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 파생 변수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모델의 변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정보가 다양할수록 예측 성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반대로 과적합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변수가 너무 많아지면. 그 다음에 모델링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변수가 많을수록 정보가 많을수록 예측력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머신러닝 모형을 만들 때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모두 다 사용해가지고 모델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본 모형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파생 변수를 추가해서 변수를 더 많이 가지고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모델이 이제 두 개가 된 거죠. 그럼 이 두 모델의 성능을 각각 특정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 파생 변수를 추가했을 때 성능이 더 높아진다 그러면 기본 모형을 쓰지 않고 이렇게 개선된 모형을 쓰게 되는 거죠. 근데 파생 변수를 추가할 때 뭔가 검사해야 되거나 고려해야 될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다중공수성을 체크해야 된다거나. 모형에 따라서 달라요. 다중공성성에 취약한 뭐 선형회귀 같은 모형이 있고 트리 베이스의 모형들은 다중공성성을 신경 안 써도 되고 모형의 특성을 타게 되죠. 근데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게 해서 무작위적으로 곱하기 더하기 뭐 더하기 빼기 나누기 같은 걸 조합해 갖고 만들어지는 다양한 변수가 추가되면 무의미하지만 생산성이래. 그 설명력이 좋아져서 정확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 네, 그러니까 마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인 거잖아. 그런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무의미하지만 예측력을 높여주는 변수를 쓸 거냐 말 거냐. 네. 해석이 중요하면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의미를 알 수 있어야 되는 도메인이라 그러면 쓸 수 없어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예측 성능만 높이면 되고 해석은 필요 없다 그러면 그때는 쓰겠죠. 예를 들면 뭐 금융 쪽에서 주식 시장을 예측한다 그러면 이 변수의 의미를 일일이 해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잘 맞춰주면 돈 버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뭐 신용평가 모형이에요. 그러면 어떤 신용등급을 누군가한테 예측해서 알려줬을 때 이 사람이 왜 이런 등급을 받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변수는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도메인에 따라서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입사 지원할 때 성과 예측 모형으로 채용을 그 당락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설명이 안 되는 모형 가지고 아무리 확률이 높아도 이걸 떨어뜨리고 붙이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어렵죠. 네. 누군가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을 때 네. 뭐 모델이 높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땐 쓰기가 어렵죠. 파생 변수를 추가하는 예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우울증 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고 싶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변수가 5가지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직급, 연소득 이렇게 5가지가 있고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의 우울증 검사 점수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일단 기본 모형을 만든다 그러면 5개의 변수 중에서 일단 3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주민번호하고 주소는 다 고유값이기 때문에 있어봐야 모형에 도움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쓸 수가 없고 결국 직업, 직급, 소득 이 3가지만 가지고 우울증 점수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걸로 이제 기본 모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 변수를 추가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모형을 개선해서 만드는 겁니다. 일단 주민번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 연령대, 성별, 출생지 이런 변수들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소에서 시군구 단위를 추출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출생지도 추출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사 여부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어요. 연소득의 편차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소득하고 다른 사람들 간의 소득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를 하나 추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평균을 구한 다음에 자신의 연소득과의 차이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 수 있냐면 연소득의 절대값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느냐가 우울감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5천만 원을 벌고 있는데 내 친구들은 다 2억씩 벌고 있다 그러면 박탈감 때문에 우울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2억 버는 친구한테 밥 얻어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대와의 차이를 나타내는 변수를 추가할 수 있어요. 네. 편집해도 되지, 저.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해봐. 타격이 없네. 갑자기 아무 말도 하기 싫어졌어. 그다음에 뭐 분위수를 구해서 이 사람이 상위 소득이 몇 %에 해당하는지 이런 변수를 넣을 수도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이 소득의 평균을 연령대별로도 구하고 시군구별로 구하고 성별로 구해가지고 나와의 차이를 다 구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대적인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를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지금 추가해서 말씀드린 게 11개예요. 추가로 만들어진 변수가 11개입니다. 그러면 원래 3개에다가 11개를 더해서 총 14가지 변수를 가지고 이 사람의 우울증 검사 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기본 모형하고 파생 변수를 추가한 2차 모형을 이제 비교해 보는 거예요. 네. 뭐가 더 우울증 점수를 잘 예측해 주나. 그래서 만약에 변수를 추가한 게 예측력이 높으면 이걸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순한 거 쓰는 게 낫겠죠. 괜히 이렇게 복잡한 모형을 만들 필요가 없죠. 왜냐면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나중에 활용할 때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성능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단순한 모형을 쓰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분석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만들고 그다음에 예측 모형을 만든다 그러면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도 만들고 이렇게 파생 변수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파생 변수 중에서는 변수의 항목들을 이렇게 묶어서 그룹핑을 해서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 전공이라는 변수가 있다고 해봐요. 그럼 전공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십 가지가 있겠죠. 뭐 수십 가지밖에 안 돼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워낙 세부 전공들이 많으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계열별로 묶을 수 있겠죠. 인문계, 자연계, 이공계 이렇게 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학계, 공학계. 그러니까 분석가의 마음이에요. 분석가의 마음이래요. 분석가가 필요에 따라서 묶을 수도 있고 뗄 수도 있는 거죠. 대학교 인원 중에 이공계가 제일 자, 많아. 그래서 처음에 수십 가지 세부 전공을 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들의 학점을 뭐 비교한다거나 네. 아니면 졸업 후에 뭐 취업할 가능성을 비교한다 그랬을 때 수십 개의 전공을 다 비교했을 땐 차이가 안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얘네를 그룹핑을 하고 나서 비교를 하면은 차이가 드러날 수도 있겠죠. 거기 패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개별 항목들을 다 비교하는 게 아니라 유사한 것들끼리 군집을 만들어서 그룹핑을 해가지고 파생 변수를 만든 다음에 이걸로 분석하면은 없던 차이가 드러날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묶은 변수를 머신러닝 모형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개별적으로 쪼갰을 때는 예측력에 도움이 안 되지만 이렇게 묶어서 쪼개면 예측력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원래 전공이라는 변수는 예측하는 데 도움이 안 되던 게 이렇게 묶어주고 나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샘플 개수가 적으니까 하는 일인 거죠? 샘플 개수가 적으니까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분석가가 그게 궁금할 수 있죠. 개별 전공별로 비교하고 싶지 않고 계열별로 비교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공대생 전체하고 자연계생 전체를 비교하고 싶다거나 이럴 수가 있겠죠. 지금 이건 근데 좀 그래도 꽤 뭐라 그래야 돼? 관례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상위 집합일 텐데 상위 그룹일 텐데 그렇죠.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방금 전에 통계학과만 해도 어디다 넣을 거냐는 분석가 마음이 아니고 그 학교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하는지 분석가 마음이라고 할 건지 따라도 동작이 달라질 거 아니야. 결과물이 달라질 보통은 대학 전공은 대학교에서 구분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카테고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아니, 통계학과만 해도 학교 걸 따라한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학교의 네. 구분을 따라 하겠죠. 카테고리 분류 방법을. 학교별로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아니, 만약에 여러 학교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것 그때는 같은데. 분석가가 판단해야죠. 분석가의 분석가의 판단에 따라서 변수가 어떻게 갈릴지가 달라질 수 있겠죠. 학교별로 구분할 때는 학과 중심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걸 묶어가지고 그룹화하면 학교마다 보는 기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만약에 공통적인 기준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공통적이면 그 분류를 따라가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냥 따로따로 하거나 아니면 제가 체계를 잡아서 분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미디어에서 이런 거 좀 악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갭이 많이 나는 그룹을 찾아가지고 비교하면서 요즘 뭐 문과가 취업이 안 된다더라 뭐 공대를 가야 그러니까 한다더라. 여기 끼우면 98%가 그러니까. 되는데 저기 끼우면 87% 되고 이러는 거잖아요. 되게 의도적으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그룹을 있죠. 여러 개 저렇게 네. 바꿔가면서 제가 어디로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 달라질 수 있겠죠. 이 재그룹화가 그래갖고 사실 그룹을 어떻게 했냐를 보여주지 않으면 표가 되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자기 맘대로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분석가 마음대로. 네.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그룹핑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 내가 결과가 잘 나오는 방향으로 그룹핑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거는 가지고 해야 되죠. 네. 근데 이제 보통은 그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분석가가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만들고 그다음에 설명을 할 때 왜 이렇게 그룹핑했는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로 뭐 크리틱을 그렇게 크게 하진 않죠. 그러니까 근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걸 그냥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임의로 나누면 좀 자기 주장에 맞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좀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보통 신문에 도표만 나오는 경우. 그죠. 그런 경우가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어떻게 묶었다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이렇게 군집을 만들게 되냐면 하나밖에 없는 값이 굉장히 다수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하나밖에 들면 없는 값이 음악 장르가 100개가 있는데 네. 이 중에 20개는 차지하는 비중이 다 각각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락으로 크게 묶이고 힙합으로 크게 묶이면 소수 장르는 되게 얼마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러면 걔네끼리 묶어서 그냥 기타로 분류를 하는 거죠. 아, 슬프다. 그러니까 기타라는 놈이 얼마나 다 성격적이겠어. 근데 무시하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관심을 덜 기울이겠다고 이름을 주는 걸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세부 장르들을 다 비교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걔네 다 해봐야 3%도 안 된다. 기타로 묶인 애들이.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룹핑하기도 하는 거죠. 네. 아예 빼는 방식도 사용하나요? 그렇게 되면? 아주 빼기도 하죠. 그러니까 너무 예를 들어 음악 장르가 카테고리에 있기는 한데 앨범이 딱 하나야. 그러면 이제 분석해서 빼는 게 맞겠죠. 걔를 혼자서 기타라는 카테고리를 갖게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보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분석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분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게 사실은 야, 결론이 그렇게 가는 거야? 나타나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네. 이거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게 네.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처리했느냐가 중요하겠죠. 얼마나 이빨을 잘 털었느냐로 들리는데. 예. 그다음에 사실 중요하죠. 굳이 부정하진 않는다. 네, 맞는 아니 말이에요. 근데 맞는 말이에요. 네, 왜냐면 똑같은 작업을 해도 이 논리 근거가 있다는 걸 잘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수용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면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설명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데이터 분석가한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중요하다고 얘기들을 하는 게 어쩌면 이런 면일 수도 있죠.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외모를 가꾸는 거죠. 잘생기는 겁니다. 네, 근데 이건 모든 메신저들이 갖춰야 하는. 그럼 외모가 떨어질수록 스킬이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다음. 네. 보완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보통은 자괴감 더 많이 들 텐데. 너 편집됐어. 어, 넘어가. 김 팀장, 잘생긴 김 팀장. 다음. 갑시다. 네. 키 크고 잘생겨야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었구나. 편집점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 끝나질 않네. 무섭다. 그거 잡는 거구나. 맘대로 떠들어 보세요. 네. 그다음에 또 많이 하는 작업이 변수를 변환하는 거예요. 다른 값으로 공식을 적용해서 변환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걸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표준화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원자료를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값으로 변환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IQ 점수 한번 설명드린 적 있었죠. 그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언제 사용하게 되냐면 변수들이 숫자의 크기, 범위를 갖고 있잖아요. 이걸 이제 네.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이 값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겪게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제 모형을 만드는데 고등학교 영어 성적하고 수학 성적을 가지고 대학교에서 받을 학점을 예측하는 모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회계분석 모형을 만들어 봤더니
영어 점수가 1점 오를 때마다 대학에서 받는 학점이 0.1씩 오르는 걸로 나타났어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1점 오를 때 대학에서 받을 학점이 0.1씩 오르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둘의 영향력이 비슷해 보이잖아요. 둘 다 1 오를 때 0.1씩 오른다라고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영어는 만점이 100점이고 수학은 150점인 거예요. 그러면 같은 1점이라도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이렇게 절대값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죠. 이럴 때 각각의 값이 가지고 있는 스케일이 다를 때 얘를 모형에 쓰려고 하면은 이걸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표준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값으로 변환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변환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표준화 방법이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G-스코어라는 거예요. Z-스코어. G-스코어. 네, G 점수라고도 하고 표준 점수라고도 합니다. 보통 이제 수능 점수 받으면은 이렇게 변환된 Z 값으로 변환된 값을 받게 되죠. 어떤 절차로 작업을 하냐면 일단은 원자료 가지고 원점수 가지고 전체 평균을 구해요. 네, 그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표준 편차는 각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 값이죠. 그러니까 값들이 평균 근처에 모여 있는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은 각각 사람들의 점수를 평균에서 뺀 다음에 이 값을 제곱해요. 그러고 나서 합하고 나서 전체 사례수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낸 하나의 값이 되는데 이거를 표준 편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값 하나, 표준 편차값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한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Z 점수를 구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점수하고 전체 평균의 차이를 구한 다음에 이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 원점수랑 저자평균을 빼주고 표준 편차로 나눈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렇게 구한 Z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면 0이 됩니다. 어떤 스케일이든지 간에.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1이 돼요. 왜냐면 각 사람의 점수를 전체 평균에서 다 빼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평균하면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해서 이걸로 나눠버렸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수든지 이렇게 표준화를 거치고 나면은 다 동일한 스케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간에 비교할 수도 있고 여러 변수들 간의 영향력을 비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영어와 수학의 문제에서도 얘네도 다 스케일을 똑같이 Z 점수로 맞춰놓고 나면은 누가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지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Z스코어로 바꾸고 나면은 이 사람이 상하위 몇 %에 속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Z점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전체의 68%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Z점수가 2다 그러면 95%를 차지하게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 들어오면 99.7% 이내에 들어오게 됩니다. 옛날에 통계학 맨 뒷장을 찾아보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규칙이 있어요. 6895 997 규칙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워두면 좋아요. 그러니까 1표준 편차는 68%, 2표준 편차는 95%, 3표준 편차는 99.7% 이렇게 외워놓으면 이제 활용하기가 편하겠죠. 지금 점수가 정규 분포라고 가정할 수 있어야 Z스코어로 변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 점수가 정규 분포라고 가정해야 그 변환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표준 정규 분포가 되는 건 정규 분포니까 당연히 다 스케일링 했으니까 맞게 되는 거고. 원자료가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Z점수로 변환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Z점수가 몇이므로 원자료의 몇 %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려면 원자료가 정규 분포이어야 합니다. Z점수로 변환하면 원자료가 어떤 분포든 평균은 0, 표준 편차는 1이 되지만 분포는 원자료의 모양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로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로그 변환이 있죠. 로그 변환. 이거는 이제 언제 쓰냐면 변수에 아주 작은 값부터 아주 큰 값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변수 하나에 숫자가 1부터 10억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패턴이 전혀 안 보이겠죠. 왜냐면 축이 엄청 커야 되잖아요. 1부터 10억을 다 표현하려고 하면은 그럼 뭔가를 표현하더라도 여기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각 단위에 있는 값들이 굉장히 빈도가 적기 때문에 드문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하기가 힘들겠죠. 만약에 변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스케일 차이가 크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우울증 점수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나이하고 연소득 이 두 가지 변수를 쓰려고 해요. 그럼 나이 변수는 우리가 성인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러면 뭐 20부터 90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연소득은 빵원이 될 수도 있고 수십억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스케일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그러면 뭐 나이가 1살 증가할 때의 연소득이 얼마씩 변화하는지 하고 그다음에 소득이 1원 증가할 때 우울증이 얼마씩 변화하는지 이런 걸 비교하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스케일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하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원 재료값을 로그 값으로 변환해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숫자가 1 증가하면 절대값 1만큼 증가하는 게 아니라 거듭 제곱의 형태로 크기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절대값이 1에서 2로 갔다 그러면 한 단위 그냥 커진 거잖아요. 1에서 2가 됐으니까 플러스 1이 된 거죠. 근데 네. 뭐 로그 변환을 한다 그러면 1에서 2로 가면은 얘는 한 단위만 증가한 게 아니라 10배가 커진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인 로그 변환 값이 지진을 나타내는 값이에요. 지진 규모를 나타낼 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요즘에는 리히터 규모를 제일 많이 쓰잖아요. 아, 그래요. 리히터. 뉴스에서 많이 들어본다는데. 진도 말고. 그래서 그래서 요게 숫자가 1 커지면 진폭이 10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균등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10배씩 계속 커지는 거예요. 1에서 2 되면은 10배 커진 거고 네. 2에서 3 되면 거기서 또 10배가 커진 거고 그 다음에 1만큼 작아지면은 지진이 일어나는 빈도가 10배가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리히터 규모가 6이면 7일 때보다 10배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진은 굉장히 큰 규모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굉장히 작은 규모에서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실 상시로 계속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원래 에너지량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알아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로그로 변환하지 않고 에너지량 절대값으로 발생 빈도 그래프를 그린다. 그러면 에너지량이 들어가 있는 이 Y축이 한정없이 커질 거 아니에요. 굉장히 드물게 예를 들어서 뭐 리히터 규모가 7 이상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면 그거 한 포인트를 찍기 위해서 Y축이 굉장히 한없이 커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그래프를 그려도 패턴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빈도는 적어지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변환을 하지 않으면 그걸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를 변환해서 시각화하면 패턴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로그 변환을 하면 숫자가 되게 작아지잖아요. 10배가 되는 거를 한 단위값 변하는 걸로 이렇게 축소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숫자를 다루게 돼서 다루기가 편하고 사람이 이해하기가 편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변환을 하고 나면은 단위에 상관없이 모형에 넣어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단점도 있어요. 이걸 가지고 모형을 만들면 해석하기가 어렵겠죠. 절대값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뭐 1 증가할 때 얼마씩 변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고 다시 거꾸로 변환을 해서 해석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표만 보고서 바로 감을 잡기가 어렵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하는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작업도 해요. 이거는 이제 차원 축소라고 하는데 뭐 아마 요인 분석, 주성분 분석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언제 하는 거냐면 이거는 변수가 너무 많을 때 하는 거예요.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모형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복잡도가 너무 높겠죠. 그 다음에 복잡도가 높기 때문에 과적합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델링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를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가지고 이걸 이제 공통 요인이라고 불러요. 혹은 네. 요인 분석에서는 공통 요인이라고 부르고 주성분 분석에서는 주성분 분석이라고 하는데 얘네를 공통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값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변수가 수백 개가 있어도 3-4개의 요인이나 주성분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을 말 그대로 축소하는 겁니다. 수백 개 차원을 서너 개로 축소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요인값을 뽑아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격검사 점수를 가지고 고가 점수를 예측하는 모형을 만든다. 그러면 원래 성격검사의 문항은 몇백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몇백 개를 다 집어넣어서 모형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러면 이제 과적합이 생기고 해석하기도 어려워지겠죠. 개별 문항을 다 하나하나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 가지고 요인 분석을 해서 4개나 5개의 성격 요인 점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얻어진 4개나 5개 요인을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적합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정보를 축소하는 거니까 단순화하는 거니까 이해하기 편해진다는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과적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건데 대신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성능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얘네를 묶어주면서 성능이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으로 차원 축소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네, 근데 사실 그게 기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사람이 이론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격 검사에서는 과거에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심리학 이론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도출된 문항이기 때문에 사람의 성격은 몇 개의 차원으로 구성된다는 이론이 있어요. 뭐 빅5 이런 거? 빅5가 대표적인 거죠. 네네. 그러면 그 구성에 맞게 요인 개수를 정하게 되는 거야. 내 맘대로 뭐 10개를 하거나 100개를 하거나 하진 않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요인의 구성이 전체 변수의 그러니까 별량의 몇 %를 설명해 주느냐. 그러니까 뭐 알스퀘어랑 비슷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나 잘 설명해 주는 모형인지를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는데 네. 이론적인 근거가 더 중요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변수를 축소하기도 하죠.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제일 많이 하는 작업이에요. 일단 표준화를 하거나 로그 변환을 하거나 아니면 변수를 축소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서 이걸 가지고 추가적인 분석을 하거나 추가적으로 모형을 만드는 개선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변수 축소 부분을 항상 보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갔는데 그렇게 하면 뭔가 측정한 거랑 달라지잖아요. 원자로 값이랑은 달라지죠. 그죠? 그러면은 그거를 뭐라고 보통은 이름 짓잖아요. 요인 점수라고 하죠. 요인 점수? 네. 그러니까 그 차원 축소해서 만들어진 변수가 있는데 걔를 뭐라고 이름 짓잖아요. 아, 네이밍. 네, 네. 네, 사람이 정하죠. 근데 그 사람이 정한 게 그냥 다 직관이거나 이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의 공통점을 보고 네. 아, 얘네는 주로 이런 걸로 묶였구나. 그럼 얘의 이름은 이거야. 이렇게 묶는 거죠. 예를 들면 문항이 묶였는데 이런 게 묶였어요. 나는 새로운 거 만드는 걸 좋아한다. 새로운 정보 찾는 걸 재밌어한다. 최신 정보에 민감하다. 이런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창의성을 측정하는 거랑 관련이 되는가 보다 해서 창의성 이렇게 묶는 거죠. 사람이 내용을 이해하고 나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항상 그게 너무 표준화되고 당연한 연구 과정 중 하나인데 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냥 네이밍 되는 했을 때 정말 그렇게 되는 게 맞기나 한가? 일단은 네이밍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설명하기 편하기에 어떤 게 맞는지를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네이밍을 하면서 그 네이밍 때문에 그 다음번 논리나 해석의 여지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네이밍을 하는데 들어갔던 구체적인 변수를 뭔지를 같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냥 이름만 가지고 가면 그러니까 각자 머릿속에서 다 다른 거 상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만 해도 창의성만 해도 그렇죠. 뭔가 창의성을 측정한 질문지가 맞아요. 뭔가 네. 그래서 연구자마다 창의성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개념 정의가 다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니까. 아니야, 거기서 제일 유명한 사람 말을 따를 거야. 아, 그것도 맞아요, 사실. 제일 분석 거장의 뭐 이야기. 예측력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이거와 관련된 사전 연구들이 많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걸 연구자들은 이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논문 이건 연구 레벨의 얘기입니다. 맞아요. 지도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지도 교수님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크리티컬 때 태클 걸렸던 거 찾아갖고 끼워 붙이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네. 넘어가시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분석하기 전에 교수님한테 팁을 드리자면 다 물어봐야지. 아니 물어보지도 그럼요. 말고 네. 일단 교수님이 좋아할 만한 표현을 먼저 알아내야 돼요. 이러면 내가 짓기도 전에 대단한 연구자야. 교수님이 여태까지 쓴 이 관련 연구 논문들을 다 보고 주로 쓰시는 표현들을 먼저 찾아본 다음에 내 논문에서도 그 표현들을 중점적으로 써줘야 되는 거죠. 그걸 잘 써서 나와 있던 사전 선행 연구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이미 넣어놔야 돼요. 물론 이거는 이제 학위 논문을 쓸 때 얘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학위 받고 나서 논문 쓸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요? 눈빛이 흔드는데. 우리나라 학위 논문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작업들이 또 번거로운 것들인데 이런 게 있어요. 이상치 처리. 네. 그러니까 그때는 값이 없는 걸 어떻게 처리할 거 이걸 이제 과거에 전처리 에피소드에서 다뤘었는데 그거 말고 값이 들어 있기는 한데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이런 극단치들이 들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이제 처리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제거하거나 변환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메인 널리지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상의 값은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그렇죠. 기준으로 빼거나 변환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통계적인 근거를 갖고 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Z 점수 표준 편차 값을 구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 편차 바뀌면 제거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방법도 쓰고 아니면 분위수를 구해가지고 1분위수에서 3분위수까지 거리를 구해요. 이걸 IQR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한 IQR 곱하기 1.5를 합니다. 그러면 1.5 IQR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거보다 밖에 있으면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상자 그림, 박스 플롯 그리면은 걔가 극단치로 표현되는 이렇게 점으로 찍히는 값들이 있잖아요. 네. 그게 요거 기준으로
구해주는 값들인 거예요. 그래서 퀀타일 기준으로 나온 게 아니었어요? 퀀타일 분위수. 퀀타일 같은 말이요? 네. 오케이, 죄송합니다. 퀀타일 분위수. 네.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근거를 갖고 자르기도 하고 이론적인 근거를 갖고 자르기도 하고 이거는 항상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 모형을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제거하고 났을 때 모형이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형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상치를 처리한 모형도 만들고 처리하지 않은 모형도 만들어서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뭐가 더 좋은지. 이상치라고 판단하는 관례적인 기준 같은 게 있어요? 방금 거 말고? 퀀타일 빼고?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가장 관례적이에요. 아, 그래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3표준 편차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는 1.5 IQR을 많이 사용하고요. 네. 근데 이거는 도메인마다 달라요. 왜냐면 극단치가 꽤 왕왕 발생하는 어떤 분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일괄적으로 이거를 넣어버리면 이 기준을 적용해버리면 그냥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값을 극단치인 것처럼 처리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메인 논리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작업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 셋만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모형의 성능을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다가 연결해서 쓸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뭐 시간과 관련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그 시간대에 날씨 데이터를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뭐 주소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그 주소지에 사는 주변 지역의 인구 통계 정보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뭐 그 해의 뭐 경제 지표들 이런 것들을 갖고 오거나 이런 걸 가져와 가지고 내 데이터랑 연계해서 파생 변수를 만든 다음에 이걸 가지고 분석을 하거나 모형을 개선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외부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개선하는 작업들을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시간이 있으면 하게 되는 거죠. 항상 하지는 않고 내가 모델에 시간을 충분히 투여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하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이런 건 이제 메시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 전처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더 고급 분석을 한다든지 뭐 본격적인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나서 분석하다 보면은 또 새로운 파생 변수 아이디어들이 생겨요. 그럼 또 파생 변수를 만들어서 추가로 분석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업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가의 실력이나 노하우라고 하면은 사실 이 전처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끝나고 나면은 그 이후 분석 작업은 오히려 굉장히 간단하고 왜냐면 정해진 절차와 분석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순서대로 적용을 하면 되는 건데 그 앞에 있는 이런 작업들은 굉장히 경험과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제 분석가의 실력이 이거에 이제 좌우되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분석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데이터 처리 방법들이었습니다. 파생 변수와 변수 변환. 네. 두 가지.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이 통계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한 느낌이 드는데. 많이 필요하죠. 네. 특히 뭐 변환을 해야 되거나 하면 네. 언제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뭐 가정 같은 것들도 알아야 하고. 김 팀장은 어떻게 수련했어요? 어떻게 수련을 했느냐? 네. 주도 교수님한테 통계학과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거 끝이에요 그걸로? 그건 아니잖아요. 글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논문을 컨설팅 해주면서 늘었어요? 아니면 뭐?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네. 통계학 기초 정도만 익혀도 어느 정도는 알게 돼요. 이런 기법들이 있다는 거를. 근데 이제 현장에 적용하느냐 여부는 네. 현업 프로젝트에 당면했을 때 내가 반드시 성능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렇죠. 그런 동기가 생겨났을 때, 동기가 아니라 돈이 돈이 곧 동기죠. 그렇죠. 네. 그런 에너지가 생겼을 때 이런 이제 추가적인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없다 그러면 그냥 원재료 가지고 분석하고 땡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저희 고객님이 얼마를 주시느냐에 이제 달려 있는 거죠. 근데 그 맞는 말 없어요. 같은 게 네. 돈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라는 얘기는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다는 이야기는 분석도 고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네, 그건 뭐 당연한 얘기 같네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제 애정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데이터에 애정이 있고 네. 이걸로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싶다 이런 애정이 있으면 이렇게도 변환해보고 파생 변수도 추가해보고 뭐 외부에 있는 데이터도 붙여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얼마나 애정을 쏟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애정은 돈이다. 아니야. 내가 개인적인 관심 주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의뢰 들어오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와 이거 정말 재밌겠네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이건 조금 이제 좀 그냥 그러네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달라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제가 좀
관심 주제다 혹은 네. 제가 원래 공부해왔던 과거 전공이랑 좀 관련성 있다 그러면 관심이 더 가죠. 창의성 심리 이런 거. 뭐 아무래도 그쪽이 제가 익숙하니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면 모양이 더 잘 나온다라는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제안해 드리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계 설비에서 나온 데이터다. 그럼 저는 그쪽에 경험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떠오르진 않겠죠. 그쪽 그렇겠네요. 분야에서 주로 어떤 식으로 변수 변환을 하고 이런 걸 모른다고 하면 그때 이제 제가 자문을 구하거나 이런 식의 작업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하게 되죠. 네. 진짜 경험 많이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특히나 이런 걸 보면 많이 느끼는 게 뭐 도구들은 워낙 좋아지고 있어서 그 도구가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아니면 그거에 막 도구의 하우트에 메모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도메인 날리지 그 각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게 오히려 뭐지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런 데서 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 숫자로 된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변수에 텍스트가 들어있는 데이터라고 하면, 그러니까 텍스트가 들어있는 변수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는 처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후기, 댓글 이런 걸 썼어요. 이거 로고 변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텍스트 처리를 하는 데는 또 별도로 거기에 맞는 전처리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는 또 우리 조 과장이 좀 경험이 있죠. 텍스트 분석도 할 수 있어요. 그 획 세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많이 쓰기는 해요. 그 궁합 네. 볼 때 하는 거 몰라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했다. 이름 사이사이에 넣어가지고 13, 뭐 그치. 99, 뭐 이런 거. 97 나오면 97%. 그 옛날에 이명박이랑 박근혜 했을 때 엄청 높게 나왔다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안 돼. 알아서 자를 거야. 꿀같은 궁합이라고. 우리 저기 고열령 때가 많이 들으신단 말이야. 안 돼요. 자, 텍스트 그 데이터 전처리 쪽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논문 쓰면서 좀 공부했던 게 있어서 그런 경험들만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전문적으로 공부 안 하고 논문을 썼다고요? 아, 논문의 전문성이 떨어지는군요. 아, 논문은 그렇게 쓰는 거구나. 계속 얘기해봐. 통과했다 해서 나왔어요? 네네네. 교수님이 저를 애정하셔가지고. 그러면 교수님의 크리틱 전문성 전문적이지 않아도 애정하면 통과되는 거군요. 역시 도장만 주시더라고요. 도장만. 미쳤어. 교수님 사랑합니다. 이건 또 잘 봤네. 자, 그래서 약간 초탈했네. 드디어. 나 언제 시작하면 돼요? 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도 전처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분야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뭘 분석하기 위해 전처리하느냐. 그냥 뭐 단순히 쪼개고 뭐 나눈다고 해서 텍스트가 좋은 어떤 데이터 분석의 재료가 되는 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전처리할 거냐가 이제 갈리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 제가 했던 걸 말씀을 드려야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상상을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온라인 뉴스에서 언급된 기업의 그러니까 5대 기업, 우리나라 5대 기업의 온라인 뉴스 텍스트를 다 긁어와가지고 기사, 그렇죠. 신문 기사를 네. 다 갖고 와서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그리고 단어 간의 관계 그리고 그 단어 속에 숨어있는 토픽들을 찾아낸 토픽 모델링까지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주제를 말씀드리고 텍스트 분석의 절차를 들어가면 텍스트는 보통 이렇게 구분이 돼요. 첫 번째는 말 뭉치, 그러니까 수집된 문서의 집합, 코퍼스라고 하는 그 집합, 그리고 그 밑에 개별의 문서, 더큐먼트라고 부르는, 그리고 그 밑에 하나하나의 단락, 패러그래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센텐스, 문장, 그 다음 단어, 그 다음 형태소, 의미를 갖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를 우리가 보통 점점 작은 단위로 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의미를 갖는 최소한의 단위까지 쪼개보자라는 걸 이제 형태소 분석이라고 많이 하게 되고요.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품사예요. 내가 어떤 품사를 분석할 건지. 예를 들면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품사를 가지고 분석할 거냐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분석할 거냐 연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감성 분석을 한다고 하면 어떤 품사랑 가장 어울릴까요? 형용사? 형용사 그렇죠. 형용사나 동사 이런 것도 좀 포함이 그쵸. 되죠. 상대적으로 명사는 그렇게 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데이터라는 단어가 어떤 감성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용사를 많이 활용하고 저 같은 경우는 주제를 알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주로 명사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다행히 텍스트 분석 패키지 R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렇고 분석하는 기능을 많이 제공하거든요. 사람이 할 게 많아.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같은 의미인데 다른 표현을 쓰는 단어가 있고요. 동의어. 동의어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렇죠. 단어가 있고 네. 두 번째는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거를 불용어라고 하는데 이 동의어 불용어는 일일이 분석가가 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끝없는 노가다가 예를 들면 치킨이랑 통닭을 같은 걸로 처리하고 뭐 이런 거. 그렇지. 그 치킨을 또 영어로 써. 아하.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동의어와 불용어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기업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일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어랑 한글을 동시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5대 기업 안에 특히 영어를 쓰는 기업이 몇 개 있거든요. SK, LG. 사명을 끝나. LG 그러네. 전부 다 LG로 바꿔야 되고 SK는 SK로. 근데 저는 다 한글로 바꿨어요. 그게 좀 더 편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사전. SK까지 영어를 쓰는데 그 뒤에 다른 말이 붙는 것도 SK로 바뀌는 거예요. 뭐가 있죠? 예를 들면 SK2 화장품. SK로 시작하는 모든 게 그럴 수 있겠네. 입시 때 스카이 대학 이런 식으로. 아. 작년에 스카이 키슬이 다 긁어가지고 이제 그거 다 이제 불용어 처리 해줘야 되는 거죠. 어렵네요. 그런 게 되게 어려워요. 불용어 처리가. 그리고 불용어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동의어 처리 그렇게 어렵고 불용어 처리 중에 어떤 게 어렵냐면 5대 기업 안에 대표적으로 들어있는 게 현대예요. 네. 현대는 굉장히 일반적인 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지. 와 이건 답이 그러네요. 없어요. 명사로 안 쓸 때도 많고. 네, 뭐 예를 들면 현대 시인, 현대 문학부터 해서 나는 그렇겠지. 현대라는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싶은데 현대라는 표현을 쓰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는 또 병원도 많아요. 그러네. 삼성병원, 현대병원. 근데 그걸 이제 기업의 어떤 주제로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빼야 되는군요.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어요. 뭐 그 외에도 자잘한 전처리 이슈가 많았지만 근데 저는 그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분석을 하려고 하다가 이게 데이터 분석할 때도 샘플로 한번 분석해보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전환을 하잖아요. 이거 아니다 싶으면 경동님이 잘하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아니다. 그럼 빨리 바꾸시잖아요. 발을 금방 빼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텍스트를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았고 빅카인즈라는 뉴스 데이터 아카이브가 있거든요. 빅카인즈. 네, 빅카인즈라는 뉴스 데이터 아카이브가 있는데 여기에는 주요 54개 언론사에서 텍스트와 기사와 사진 PDF를 긁어와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주고요. 이 빅카인즈 서비스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소, 개체명, 네트워크 분석하는 도구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긁어올 수 있는 뉴스 샘플들이 있는데 이런 게 나옵니다. 첫 번째 뉴스 식별자, 뭐 번호로 이루어진 식별자가 있고 두 번째는 발간 일자, 언론사명, 기고자명, 그리고 뉴스 기사의 제목, 그리고 분류 체계가 3가지 있어요. 경제, 산업, 기업, 뭐 IT, 과학, 모바일, 경제, 유통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리고 어떤 인물에 대해 다뤘는지, 이제 지역이 어딘지, 뭐 예를 들면 러시아, 뭐 기관이 어딘지, 그리고 키워드를 다 추출해줘요. 원본에서 원본에서 단어 중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키워드를 추출하는데 이거는 빅카인즈에서 자체 개발한 단어 사전에서 뽑아오는 거예요. 뉴스 데이터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들, 그리고 특성도 추출해주고 본문도 추출해주고 뉴스 기사의 원본 URL까지 추출해줘요. 제가 여기서 나오는 본문만 갖고 하려고 했었는데 본문은 저작권 때문에 200자까지밖에 제공이 안 돼요. 그래서 키워드로 추출되는 단어들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할만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어느 정도 전처리가 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렇죠. 이걸 활용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여기서 제공하는 카테고리 중에 스포츠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5대 기업이 또 공교롭게 전부 다 구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뉴스에서 이 기업명을 검색하기 시작하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로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이게 뭐 연도별로 많은 기업 같은 경우는 60만 건씩 되거든요. 아예 카테고리에 다 날려버렸어요. 스포츠 카테고리 다 날리고 뭐 연예 카테고리 다 날리고 뭐 병원 들어간 거 다 날리고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다큐멘트를 다 날릴 수 있는 패키지들이 있잖아요. 패키지에 어떤 함수들이 있어서 그런 거 다 날리고 남은 것만 모아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키워드 분석, 네트워크 분석, 토픽 모델링 했더니 그나마 좀 의미 있는 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분석은 도메인 지식도 되게 많이 필요한 게 예를 들면 제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이 기업에 대한 단어가 들어있는 그 기사가 그 기업에 대한 건지
그렇죠.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이야기하는 건지 전혀 모를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조직 이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네네. 결정할 수 있는 거죠. 텍스트 데이터는 특히 도메인 지식이 중요한 것 같다. 더 고민스러운 범위인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시 다 사람이 일일이 봐야 하냐. 그니까요. 네. 네. 심지어 카테고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많죠. 스포츠 카테고리에 금융 데이터 들어가 있고 이거 그럼. 사람이 또 이렇게 넣는 게 좀 있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텍스트는 뭐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을 분석. 그때 항상 박 박사님이 주장하는 게 양이 적으면 읽어라. 그렇게 못 읽을 거면 텍스트 분석을 하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루는 데이터가 뭐 10만 건, 20만 건, 수십만 건 단위였기 때문에 텍스트 분석을 수행한 거지. 읽을 수 있는 정도의 텍스트 분량이었다면 하나하나 읽으면서 거기 안에서 의미를 뽑아냈겠죠. 네. 그렇게 텍스트 분석은 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 과장이 얘기한 거 말고도 해야 되는 삽질이 엄청 많을 거예요. 지금 제가 한 10%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에피소드가 아니니까. 사실은 이 텍스트 전처리만 가지고도 다뤄야 되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고 그렇죠. 알고 있어야 되는 처리 작업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책이나 이 텍스트 분석하는 가이드라인 교재에는 전 처리하는 게 그냥 동의어 처리 이렇게 하세요, 부정어 처리 이렇게 하세요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내가 해보면서 익히게 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 각자 경험에서 생긴 노하우들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딱 어떻게 정형화된 방법론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고. 네네. 제가 볼 땐 거기까지 안 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기술이. 네. 거기까지 갔으면 뭔가 더 발전시켰을 텐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불용어 처리 같은 건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적용하기 쉽지 않거나 하려고 들 때마다 사실 새로 만들어야 되거나 네네. 이런 그렇죠.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우선 표준화된 불용어 사전이 우선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 것들도 좀 있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거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조합업이기도 하고 교차하기도 하다 보니까 불용어 사전을 제대로 활용하기도 쉽지가 않을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적용을 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텍스트 분석 자체가 이제 그 토착 학문으로서 발전하기가 쉽지 않았던 분야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나마 온라인 뉴스를 갖고 분석했으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댓글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사니까 이게 그나마 비속어, 그죠? 자음으로만 되어 있는 거, 네. 뭐 오타 난리도 아니었을 띄어쓰기 거예요. 맞춤법 그러니까요. 난리도 아니죠. 그리고 그죠 오타는 진짜 같은 걸 지칭하는데 오타가 난 거면 어떻게 할 거야? 제가 그냥 그 포기했고. 처리를 안 했어요. 그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게 신문 기사니까 그런 작업은 그쵸. 필요가 예, 없죠. 오탈자는 기본적으로 보니까 비속어도 없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거를 미리 알고서 선택한 거죠. 그렇죠. 이 사람아 석사 논문은 졸업이 목표야. 그래, 제 시간 안에 분석을 해야 되니까. 교수님 도장 감사합니다. 결론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졸업시켜 주셨으니까. 네. 근데 놀랍게도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변수 중에 변수 중에 숫자는 숫자인데 네. 시간이나 날짜 정보가 들어있는 변수가 있다 그러면 얘네는 또 처리 방법이 또 좀 오묘해요. 지워 네. 다 지워. 보통의 경우에는 뭐 시계열로 분석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이걸 이제 빼기는 하는데 네. 시계열로 분석해야 되는 경우 워낙 많잖아요. 요런 쪽에 대해서는 또 우리 박 박사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죠. 뭐 노하우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느낌인데 그 여러 가지 도구들에서 보통 그 자료형이라는 걸 제공해요. 자료형이요. 네, 숫자, 글자, 뭐 논리 자료형, 그러니까 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true false라고 하죠. 네. 네, 그런 불리언? 거라든지 불리언 맞아요. 뭐 그런 자료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존재하는데 그 날짜는 특별하게 날짜 자료형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네. 엑셀에도 있잖아요. 네. 시간 그죠. 자료형도 따로 있고 그리고 그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날짜 시간 자료형도 다 따로 있습니다. 뭐 언어마다 날짜 시간만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각각을 다 따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사실은 가능한 한 그 언어 도구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을 그대로 사용하시라라고 조언을 드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날짜라는 게 자연 현상을 인간이 표준화하려고 노력한 산물이다 보니까 오 멋있다. 자연 현상을 인간이 표준화하려고 뭐- 의도적으로 조작적으로 나눈 네. 단위네. 뭐 1년마다 뭐 1분씩 뒤로 밀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인 거고 그게 뭐 10년마다 한 번씩은 또 윤년이 아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잘 안 맞으니까 억지로 하나 끼워 넣는 네, 거잖아. 계속 규칙을 어거지로 끼워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윤년에 관련된 엑셀 버그가 2000년을
윤년이라고 체크가 하면 안 되는데 하나 그래요. 헐. 2000년에. 엄청난데? 네. 근데 그거는 그게 밀레니엄 버그인가요? 그거를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아닌데 그거라고 하는지 어쨌든 방향은 모르겠는데 그 버그를 고치는 게 다른 사이드 이펙트가 훨씬 커서 버그 고치지 않고 둔대요 그냥. 뒀대요. 지금도 그냥 그 문제가 있대. 저도 확인해봐야 되는데 안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히 그 시간대가 하나인 나라예요. 땅덩어리가 작아서. 맞아요. 네.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타임존이 그러니까 시간대가 4개 있어요. 4개. 아니 웃겨가지고 중국은 그렇게 큰데 시간이 하나고 미국은 그렇게 막 다 나누고. 맞아요. 사람이 정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맞아요. 제가 미국에 한번 여행 갔을 때 그 타임존을 넘어가는 자동차 운전을 한번 한 거예요. 몰랐어.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감각이 없죠. 말도 안 돼요. 어. 그 이 내비게이션이 딱 그렇게 얘기해요. 120km 뒤에 좌회전입니다. 이래요. 네. 120km 뒤에 좌회전이라고. 3km가 아, 아니고. 그렇게 길게 네, 운전한다고? 그냥 쭉 직진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해줘. 그걸 쭉 직진하고 있으면 제가 10시 반에 도착한다고 예상 시간이 있었는데 네. 갑자기 11시 반이 된 거예요. 예상 시간보다 지나가 버린 거야. 시간을 달리는 뭐지?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훅. 타임존이 지나갔나 봐요. 그래갖고 와 이런 게 있구나 싶더라고요. 갑자기 1시간 늙은 거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은 뭐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사실 이제 시간을 계산한다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하게 윤년, 윤달 이외에 다른 시간 계산의 이슈가 별로 없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런 타임존 그 다음에 서머타임 이런 거. 네, 서머타임이 또 있어요. 나 그거 너무 싫어. 네, 서머타임 이런 이슈가 있어갖고 계산할 때가 복잡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날짜 시간은 글로벌로 표준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게 이 ISO 8601이라는 표준이고 여기에 어떻게 작성해야 된다라는 게 정의가 다 돼 있어요. 아, 값을 입력하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언제가 언제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규칙이 정의된 게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거를 어떤 양식으로 작성해야 되고 양식에 네, 양식에 대한 표준도 있고 뭐 그 윤년에 대한 규칙도 있고 그 그냥 표준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 언어들은 이 표준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가능한 한 지키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이런 날짜 자료형에 대한 지원이 잘 돼 있어서 이제 사람이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 네. 연 컬럼, 월 컬럼, 일 컬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죠. YYYY, 네, MMDD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면 뭐지? 지난주 거 빼기 이번 주 거 같은 거 할 때 이 달이 넘어가면 계산이 안 되는 거야. 네. 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날짜 시간 자료형을 꼭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그냥 되는 숫자 거죠. 계산하듯이 하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네, 맞아요. 아니 그리고 애시당초 우리는 연, 월, 일 이렇게 쓰는데 외국에는 일, 월, 년 쓴 데도 있고. 그렇죠.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연도를 2자릿수만 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숫자가 2000년대로 넘어와 버리는 바람에 그렇지. 연도인지 월인지 일인지가 구분이 안 가. 아니 심지어 지금은 05, 01, 20 이렇게 유통기한 있잖아요. 그럼 대충 20년이라는 건 알겠어. 5월 1일인지 1월 5일인지 그게 이게 너무 뒤집어질 헷갈린 수 거야. 있죠. 예. 뒤집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연도가 바뀐 것 때문에 이게 연, 월, 일이라는 건지 일, 원, 일이라는 건지 그쵸. 모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관례 따지는 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럼 어느 나라에서 작성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쪽 관례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 그걸 좀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타임존 아까 전에 잠깐 말하다가 지나가 버렸는데 타임존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장할 때 타임존을 강제하는 도구들이 가끔 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대표적이에요. 데이터베이스는 UTC 그러니까 그리피스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는 표준 시를 기준으로 글로벌 시간대를 아예 그냥 네네. 강제로 지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가 플러스 9시간인가? 저희는 네. 플러스 9예요. 예. GMT랑 UTC랑 아주 정확하게 같진 않은 미묘한 다른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저희는 같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만 서비스할 거다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만 나온 데이터 갖다가 처리한다 라고 하면 KST 아시아 서울 시간대로 우리 꼭 써야 된다라고 한번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게 네. 아니면 굉장히 헷갈려요. 그런 규칙을 좀 정의해서 다 같이 통일을 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윤년이나 서머타임 이런 것 때문에 그 개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피리어드랑 듀레이션이 있습니다. 피리어드랑 듀레이션은 어떻게 다르냐면 듀레이션은 저희가 세는 날짜대로의 간격이에요. 세는 날짜대로? 네. 1부터 365 이런 건가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4년이 윤년이에요. 네. 그러면 2004년에는 366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2004년 1월 1일부터 네. 1년 뒤 듀레이션은 12월 31일인 거예요. 365를 세서 네, 365를 세야 되는 거예요. 1년 뒤라고 했을 때 네. 아. 1년 뒤라는 건 날짜 수를 셀 거냐. 근데 똑같은 기간에서 2004년 1월 1일에서 피리어드 1년 뒤는 2005년 1월 1일이에요. 오케이. 네, 이 두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데이터의 이 간격을 셀 때 네. 그거를 어떻게 세냐라는 거에 대해서 듀레이션은 그 어그러져 있는 거 무시하고 내가 실제 물리 날짜대로 센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피리어드는 그걸 고려한 인간적인 관점으로 센다. 1년 뒤야. 그러면은 366일일 땐 366일로 세고 한 달 뒤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 뒤는 31일, 29일, 28일, 30일 다 있잖아요. 다 다르겠네. 네, 근데 다 한 달 뒤는 1월 1일인 거지. 듀레이션으로 하면. 네. 그럼 우리 대화 나눌 때는 보통 피리어드를 쓰는 거네요. 그쵸. 감각적으로는 피리어드를 쓰는 거죠. 다음 달 이 한 달 날짜에 뒤. 보자. 그러면 5월 3일이면 날. 6월 3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보는 그죠, 거니까. 그죠. 근데 사실 서비스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그러면 듀레이션을 훨씬 더 고려할 필요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겠네. 30일을 할지 31일을 할지 뭐 이런. 한 달을 30일로 셀 건지 28일로 셀 건지. 너무 복잡하지는데. 그러니까 뭐 결제를 하는데 30일을 한 달씩 쳐서 결제를 할 거냐. 그죠. 그냥 월 넘어가면 결제할 거냐. 그러니까 무조건 4일만 한다. 그럼 피리어드인 거고. 네. 30일 어치만큼 한다. 그러면 날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머리 아프겠다요. 네. 네. 그냥 윤년 없애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걸 스스로 시간 조정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감사해요. 윤년 없애고 한 달 다 30일로 통일하죠. 이참에. 율리우스도 죽인다고? 맞나요? 그 사람 맞아? 사람 편하게 하면 되는 김 거 팀장 아니야? 일단 달을 없애야 돼. 그러니까 달이 동그랗게 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타원이 아니고. 이거 없애냐고 없애야지. 아예 없애야 되는구나. 간절히 바라면 되지 않을까? 그 뭐라는 정도는 거예요? 우주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전처리 안 하려고 달을 없앤다고? 네, 그러세요. 아유. 네. 들어보시면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작업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분석의 80%를 전처리하는 데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분석가들 대부분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입하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나야만 이제 본 분석에 시간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를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네. 전처리 작업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많이 제안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일단 빨리 한번 분석 프로젝트를 시도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프로젝트 때는 이런 노가다를 줄이려면 우리 네. 데이터를 이렇게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단은 원자료를 까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데이터 생성 규칙들을 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코딩 매뉴얼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현장 전문가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뭐 보기 항목을 구성하기도 하고, 숫자는 어떤 식으로 입력하자, 그 다음에 최대한 숫자형 데이터를 보유하자, 이런 원칙들을 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을 측정하고 관리를 해야 돼요. 그거 무슨 자격증 있어요. 있죠? 네. 데이터 품질 관리하는 관리사가 자격증이 있어요.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품질 진단 기준 같은 것들을 마련해가지고 네. 데이터가 수집되면 일부러 샘플링해서 한번 점수를 매겨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 점수를 가지고 이거 이상이면 통과,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만약에 데이터 생산자들한테 데이터 품질을 가지고 뭐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쌀 이렇게 찔러보는 거랑 비슷한 거네. 그런 거죠. 어. 예를 들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뭐 병원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 그러면 네. 병원들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품질 진단을 샘플링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를 매겨서 니네가 보내준 데이터의 품질 점수는 몇 점이다. 네. 너무 낮으면 이걸 기준을 맞춰서 보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그 점수를 넘기지 못하면 뭐 다음에 계약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페널티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짜 계약 안 할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네. 저희 고객님께서 하시리라. 네.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하면 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전처리 작업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단순한 오류들만 줄여도 사람이
안 해야 될 일은 안 해도 되잖아요. 네, 네. 이런 게 다 이제 끝나고 나야만 나중에 뭐 자동화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분석가들이 좀 더 힘을 써서 제대로 된 재미있는 분석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잘했어요. 네. 한 번씩 소감 들으면서 좀 끝내도록 할까요? 일단 저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 진짜 제가 교육과정을 데이터 분석 교육과정을 이제 기획하고 운영하면 늘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이면서 컨텐츠화하기 제일 어려운 영역이 전철인데 그래도 김 팀장이 진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 그나마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텍스트나 날짜 같은 거 지금 우리가 뭐 5%도 얘기 안 했잖아요. 실제로 하는 활동에. 근데 마지막에 김 팀장이 조언해줬던 것처럼 데이터 전처리를 정말 잘하고 싶다,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해봐라.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해보면서 본인이 그걸 스킬을 몸에 습득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아닐까. 오히려 하나하나 막 배우는 거랑 실전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방법만 배우지 말고 빨리 해라.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박 박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그 얘기 되게 동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알이 좀 많이 늘고 이런저런 공부를 하게 됐던 것. 그러니까 아까 날짜 시간 자료형 얘기 나올 때도 결국에는 그 자료형 쓰는 게 맞아 라는 경험치가 쌓이려면 그거 갖다 부딪혀봐야 돼요. 그쵸. 계산할 때 문제가 생겨봐야 되고 그거가 글자로 돼 있어고 계산 안 되는 오류도 겪어봐야 되고 네. R은 심지어 계산을 해줍니다. 아이고, 좋네. 네. 아니 힘들어요. 그래갖고 논리적이라는 부분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져서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날짜 시간 자료형을 잘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항상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내가 의도대로 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것. 어쨌든 코드가 남아 있으니까 그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코드가 동작했다고 그냥 처음과 끝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단계 하나하나 다 체크하고 자기 의도대로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서 머릿속으로 이게 이렇게 됐겠다라는 게 상상이 되지 않는 한 그 상상이 될 때까지는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 팀장님은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어떠셨어요? 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면 굉장히 고급 기술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머신러닝도 그렇고 딥러닝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런 고급 기술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머신러닝은 이 작업이 다 끝나고 깨끗한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있는 거고 이걸 다루는 방법에 익숙해져야만 현업의 데이터를 다루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뭐 고도화된 기술을 익히는 것도 좋지만 살아있는 실제 로 데이터를 구해다가 직접 이런 처리를 하는 경험을 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캐글 같은 거 계속해서는 전처리가 안 늘겠네요. 캐글만 하면 안 되죠. 캐글도 해야 되지만 그거 되고. 말고도 뭐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이상한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한다든가 그런 작업들도 연습을 해보는 게 좋겠죠. 네. 국내 유일의 전처리를 귀로 듣는 방송으로 만든 저희 콘텐츠 전처리 2탄이 끝났고요. 저희는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3명이라서 오늘 좀 사실 처음이라 약간 어색하기도 했는데 조금 더 완성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콘텐츠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